예,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내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2차 조사 역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출장 외유 논란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정치권 이슈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네네네. 2차로 다시 네.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네. 특검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1차 조사로 뭐 끝날 것 같더니 뭐 탕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특검팀에서 다시 부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보통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부를 때는 한 번에 불러서 끝내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처음에 말씀처럼 뭐 하루 한 번 조사에 끝나겠다. 그리고 시간도 18시간이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예. 혐의라는 게 보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여부, 공모했다는 뭐 시연하고 거기에 승낙했느냐 이런 여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공직선거에, 그러니까 뭐 그 지방선거 도와주면은 뭐 예. 직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결국은 그 드루킹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4시간 조사하면 끝날 일 같은데 이걸 18시간 조사했는데 다 못했다. 예.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반밖에 못했답니다. 질문을 다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질문을 한 50% 정도밖에 못했다라는 얘기여서 과연 그러면 이 처음에 이 특검이 준비가 됐느냐.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는 점이요. 김경수 지사를 부르기 전날도 드루킹을 불러서 조사를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진술 다 받아놓고 다 완벽하게 세팅하고 질문도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소환하거든요. 전날까지 부른다는 얘기는 전날까지도 그 질문한 내용들을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심리전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뭐 준비 부족으로 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다들 아시지만 사실은 그 특검 가는 게 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 이제 그 특검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 사전 단계가 너무 조사가 부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2달 활동 시간 동안에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굉장히 임기 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인데 예. 그 조사를 하기에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이게 일종의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이제 여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여당이 막 밀고 들어가는 그 압박성 멘트들에 특검이 좀 다소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다소 들어요. 그래서 예.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좀 남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좀 가야 되고, 중간에 또 고 노회찬 의원 때문에 또 며칠 동안 공백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의 지금의 심경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지난번에 소환할 때 지지자들 장미꽃 이렇게 던지지 네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네네. 좀 그 지지에 호응해주는 그런 모습도 비쳤습니다. 굉장히 당당했는데 어제 SNS에 이 장미꽃과 관련해서 소환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꽃길이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을 알겠다. 가시밭길 끝나지 않아서 또 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지자 모임이었고 지지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뭐 선거 기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해놓고 아니면 이러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뭔가 협박을 하고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기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시긴 했지만 예. 조심하겠다 이런 의미로 불리고요. 예. 지금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을 8번이나 불렀어요. 맞습니다. 그 측근도 5명 구속돼 있고요. 40일 동안 쭉 해온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본류에 이제야 시작됐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사실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했으면 준비가 잘 됐으면 사실은 한 번 조사로 예. 끝날 일입니다. 이걸 예. 두 번, 뭐 만약에 뭐 2번 해서 안 되면 또 부를 겁니까? 현직 도지사거든요.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18시간 조사받으면 굉장히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럼 다시 또 불러서 또 안 되면 또 소환한다. 저는 이게 특검이 아직 이 실체에 빨리 못 들어가고 있다. 조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없는 거면 없는 거고 있는 거면 있는 거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 시간 끌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쪽을 뭐 두둔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특검이 갖고 있는 거는
드루킹 일당이 갖고 있는 진술밖에 없잖아요. 진술밖에 수목핑원이 없는 건가요? 예, 네. 진술밖에 없으니까 특검이 물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뭐 저희로서는 특검 안에 지금 내부 사정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게 분명히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거나 아니면 물증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나 이래서 이런 그 오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밖에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속이냐 뭐 이런 신병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특검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라는 것을 시연회를 봤느냐 그리고 그걸 묵인해 줬느냐지만 예.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굉장히 그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사회의 여론을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우리 불행하게도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지만은 주변에 그러면은 많은 정치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억압하고 협박할 수 있는 정치권 주변에 이런 나쁜 세력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뭐 청와대 지금 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얘기도 좀 나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의심, 의문들을 국민들이 다 소상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다 털어주는 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아니다라고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 이렇게 활동해 왔으니까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활동할 수 없게 우리 정치권을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을 주는 게 그래서 연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25일이 합니다. 이제 특검 시한 마감인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을 또, 네네. 또 언급을 했어요. 네네네. 예, 예. 어떻게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요. 지금 이제 드루킹이 그동안에 캡처라든지 USB에 제시한 걸 보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를 보면 이제 익었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익으면 이제 일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보면 카톡이 막 수백 개씩 옵니다. 한 번에 마지막 것만 딱 눌러도 그걸 전부 익은 걸로 봐요. 그거를 어찌 보면 뭐 지시하고 알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드루킹이 제시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USB에 자기가 만약을 대비해서 담았다는 것과 지금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옥중서신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뭐 공모 여부라든지 나중에 이제 뭐 직을 제안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드루킹과 그 일당에서 더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초동수사 말씀하셨지만 이 드루킹이 자기가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 다 모아놨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60일 중에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다른 수사, 뭐 노회찬 의원 수사도 하면서 지났지만 굳이 저는 이 지금까지 못한 걸 앞으로 시간 늘린다고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영장 말씀도 하셨지만 이 지금 진술이 어찌 보면 엇갈리기 때문에 계속 오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 PC 그 전 직원이 쓰던 걸 뭐 포맷한 문제의 그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국회 사무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쓰던 건 당연히 다른 직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김경수 지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 현직 지사입니다. 절대 뭐 도망갈 일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영장 청구를 해도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거다. 예, 그 그래서 부분까지 뭐 영장 말씀해 청구 주셨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재소환되는데 김경수 지사 어떻게 또 해명을 하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번에 기무개혁안 발표했잖아요. 네. 그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하죠. 다시는 국방부 산하 본부급으로 좀 낮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수용을 했고요. 두 사람의 어떤 그 국방개혁안의 코드가 좀 일치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참 뭐 수사도 진행 중인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의 뭐 어떻게 할 거냐, 유임될 거냐, 아니면 예. 뭐 또 교체할 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있었고요. 예. 대부분의 언론이 아마 교체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모 언론에서 그렇게 썼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송영무 장관을 이렇게 그대로 두면서 송영무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송영무 장관이 지금 기무개혁도 해야 되고요. 국방개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기무개혁은 시작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송영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볼 수 있고 좀 더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에 매진해라 이런 취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유임은 아무래도 이제 기무사 개혁 이후까지 좀 유보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관련해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개각 요인이 있으면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극상 얘기도 나오고 막 예. 이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도 그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휴가지까지 찾아가서 이제 국방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고 대통령 장관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신 걸로 해석을 한다면 예. 국방개혁 끝날 때까지 좀 유보시켜서 송영 장관에게 국방개혁의 이 마무리를 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꼭 국방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대치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도 해결하려면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 뭐 이런 다 관련 부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과연 장관의 리더십이 살아 있느냐 예. 이런 면에서는 좀 퀘스천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국회의원들의 이 코이카 외유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국회 외통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영란법 위배되는지 그런 여부인데 문희상 의장이 38명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외통위 소속이었잖아요. 본인도 예. 일단 소속돼 예, 이건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무조건 회부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비관기관 자체 조사 결과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예. 이제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예. 처음에는 위반이라는 기관도 있고 위반이 아니라는 그 해석등도 있어서 이번 아마 자체 기관 판단에서 이게 위반된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피감기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뭐 윤리위에 회부를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국회 감사를 받는 게 피감기관인데 당당하게 뭐 외유성 출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피감기관이 얼마나 있을까요? 38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장께서 고민하셔서 예. 그 결과 받아가지고 윤리 회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그 효력이 의심스러운 방법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의식이나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자료 접하기 어렵고 뭐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현장을 가야 되는지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예. 언론, 시민단체 다들 해서 국회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그 출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아주 세밀하게 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기재부 지원을 좀 받아서 간 부분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좀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국회 예산을 갖고 갔던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의 예산을 받아서 가는 거는 김영란법 뭐 저촉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 국회 내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뭐 기재부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답이 있었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좀 있죠. 국회의원의 외유, 그러니까 해외 출장은 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관광 일정을 주로 짜거나 아니면 동부인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차제 좀 개선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뭐랑도 연결되냐면 특활비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특활비도 사실은 요번에 이제 지난 국회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서 공개했는데 요번에 문제됐던 거는 1심에서 현재 국회의원들 쓰는 걸 공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항소할 거냐 말 거냐가 내일 쟁점이 됐는데 아닙니까? 예. 근데 항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되긴 했어요.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 그동안 뭐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특활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외유 문제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네. 민간이라든지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네. 풀어가는 방법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전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각 당 지도부가 올드보이 위주로 좀 배치가 되다 보니까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그에 이제 힘입어서 좀 등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내부의 내부 사정도 뭐 이렇게 고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고민하시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 등판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 오늘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출마 러시를 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제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춰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향후 그럼 당의 운명 진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각 정파별로 계산을 좀 했고 그 계산에 대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당대에 나가겠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의 우선 이 사정 전당대회가 때문에 1인 2표제니까 예, 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당 사정 때문에 일부 그 너무 흥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내부 사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표 계산이나 이런 그 뭐 향후 진로 등등을 봤을 때 어느 쪽에서 더 그 당의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주도권 싸움 중에 이렇게 우후죽순막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바른미래당 전대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심이다라는 네네. 해석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안철수 계 쪽에서 뭐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당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자들이 많은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잘하면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 정도 지금 비대위 꾸리고 이랬으면 지지율이 조금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국가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좀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지분은 뭐 아시겠지만 당원 분포에서 봤을 때 이제 국민의당 계열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인데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쪽에 선장이 누가 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협치내각 이야기도 지금 네네네.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그 말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당시 비슷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복귀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 같은데요. 예. 아마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협치하기는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막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지도부 중진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여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열지 않겠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아예 없어버렸잖아요. 예, 예, 다시 예. 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소위원회 구성하면서 중진들 많이 이렇게 포진을 시키지 들어가셨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동안 그 비대위 체제 관련해서 중진들도 많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당의 내용들이 이제 봉합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게 근본적인 치유라고 보지는 않고요. 완전 잠복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회 상임위 배분 과정, 그 다음에 비대위원 구성,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구성 과정 중에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판배성 인사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중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운영되는 걸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 보고 있는 잠복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현 부대변님은 네. 어떠세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행보,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네, 국가주의 예. 논란 그 네, 네. 부분이시죠? 뭐 예. 그것도 있지만 지금 좀 특검하게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 본질로 들어가서 핵심을 빨리 짚어야 되는데 예. 김병준 위원장님도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연석회의 같은 거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탐색전. 그리고 아니, 지금 사실은 특검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비대위는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무한정 갈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겉도는 게 아닌가. 빨리 지금 뭐 가치 논쟁을 끝내고 예. 어찌 보면 인적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일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파고 있는가 이런 생각.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내부보다는 사실은 뭐 연말에 있을 원내대표 선출, 그 다음에 그 비대위 체제가 마무리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뭐 내년 초쯤에 있을 전당대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대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 정도로 접어들었는데 3파전 지금까지의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초기에 보면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이 등장하기 전과 후 많이 좀 갈렸다고 보고요. 이제 등장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후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해찬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좀 추격하는 양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뭐 수도권에도 뭐 많이 집중돼 있고요. 호남 예전에 집중돼 있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권리당원들 특히 또 일반 여론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결국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친문 마케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누가 통할까?
가다가 중간에 실수하거나 뭐 잘못 폭탄 밟으면 지뢰 밟으면 이거 지금 끝장이다.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 사이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고 그다음에 민주당원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다들 다 대통령하고 가깝다라는 판단을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 있을 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원만한 당청 관계 내지는 그 국회 내에서 뭐의 주도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약간 뭐 우려스러운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해찬 후보가 너무 그 강성이어서 이 청와대하고 좀 부딪힌 당청 관계가 그 원만하게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세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하필 이때 어디 저 팟캐스트 나오셔서 문 실장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네. 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다들 기대하고 있고 모두 다 세 후보가 모두 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가깝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사고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예. 하여튼 그런 표현들도 그 투표를 하는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찬 의원 측은 뭐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다. 예. 처음부터 예, 이렇게 해명을 명칭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 시절에 내가 총리를 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친근감의 표현이었지. 예.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좀 그렇지만 그래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장이라 쓴 거라서 예. 큰 문제는 없을 어떤 걸로 팩트를 봅니다. 정확히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